KBS, MBC, SBS, 기타 종편 또 기타 다른 채널들까지 같은 선상의 선택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한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현재 이제 지상파 3사의 대항 또는 비슷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눈앞 이익만 쫓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미디어 업계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와 현실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3인 3색 방송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미입니다. 자, 여러분 스낵컬처라는 말 알고 계시죠? 자, 스낵컬처는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말하는데요. 자, 이렇듯 출퇴근 시간, 짧은 시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낵컬처 콘텐츠들이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텔레비전이 아닌 웹이라는 공간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좀 어필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방송 문화도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변화되고 좀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고민해 주시는 분이죠. 새누리당의 안영환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하고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또 그 대학교에서 언론정보 쪽 교수도 역임을 하셨고 또 방송기자 출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사실 첫 직장이 KBS 기자였습니다. KBS에서 한 17, 18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방송하면 내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저는 이제 기자를 떠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할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해외 숙소에서 꼭 그 나라 TV를 보는 습관이 있어요. 네네네. 자, 이 나라 TV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뉴스는 그러니까 뭐 딴 나라 그러니까 영어권이 아닌 나라를 가면 제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네네. 그래도 꼭 들어봅니다. 야, 이 나라 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그게 이제 지금도 뭐 우리나라 채널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 채널을 고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어 봐요. 그래서 아, 저 방송의 특징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적 입장에서 방송을 보는 습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게 이제 방송 콘텐츠다 보니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첫 직장이 방송 기자셨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가요? 이 환경이라든지 미디어 문화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예. 제가 이제 91년도 입사를 했을 때 SBS가 막 등장했습니다. 네, 서울 방송이요. 서울 방송 막 등장했던 시대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던 시절에는 KBS, MBC 독점 체제 하에서 들어갔었고 곧 SBS가 들어갔으니까 이른바 공중파 3사의 독점 시기 때 방송을 경험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기술이 요즘처럼 많지 않던 시절 또 다매체 시절도 아니고 상식 시험에서 DMB란 말을 상식 시험에서 외웠던 입사 시험 칠 때 새로운 뉴 미디어 트렌드 하면서 DMB가 뭐냐. 그 당시에는 DMB를 새로운 미디어에 다가오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상식 시험에서 공부하던 그런 시절에서 전 방송을 시작했었죠. 네,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점이 느껴지시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3인 3색 방송을 말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사실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뭐 지상파 그리고 종편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V 밖의 미디어 세 가지 주제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지상파입니다. 자, 지상파 프로그램 어떠세요? 뭐 사실 요즘에 많이 즐겨보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워낙 첫 직장이 또 KBS 출신이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상파도 물론 이제 지상파의 큰 포맷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그다음에 교양, 그다음에 드라마, 오락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아진 게 과거에 비해서 많아진 것은 역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은 이제 그걸 예능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과거의 KBS 예능국은 그건 아니었는데 요즘 예능이란 프로그램이 새로 장르에서 생긴 것 같아요. 뭐 강호동 씨가 무슨 뭐 사회를 보면서 여행지를 간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이게 옛날에 그런 포맷이 없었죠. 그런데 그건 이제 한국인들의 굉장히 새로운 포맷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맷들은 중국에서 카피해서 흉내 내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큰 틀, 그러니까 뉴스, 그다음에 교양, 오락이라는 3대 기능 큰 변화는 없지요. 그러면 지상파가 갖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친정인데 나쁘게 네. 이야기하면 혼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첫째 지상파 일단 우리가 다매체 시대니까 돈이 많다, 독점적이다, 나쁜 이미지는 관료적이다. 이런 이미지는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상파가 그래도 다른 미디어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파급력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시나요? 굉장히 크죠. 네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작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 과거 제가 KBS 사회부 기자 시절에 그때는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20%를 넘었습니다. MBC도 뭐 비슷비슷했으니까 전체 또 SBS 뉴스도 한 10% 갔으니까 전체 국민들의 절반가량이 KBS, MBC, SBS 뉴스를 보던 시절입니다. 지금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미국에 3대 방송이 있습니다. MBC, 뭐 ABC, CBS를 있는데 그런 데가 시청률 5%를 넘지 않아요. 네. 종합편성 뉴스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압도적인 큰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그걸 향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뉴스 프로그램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교양 프로그램도 뭐 다매체 시대다 보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에는 KBS, MBC, SBS가 메인 채널에다가 볼 게 없다 하면은 이제 종편으로 넘어가는 시청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KBS, MBC, SBS, 기타 종편 또 기타 다른 채널들까지 같은 선상의 선택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자본력 때문에 컨텐츠에서 규모가 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뭐 겨울연가 같은 일본의 엄청난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히트 작품입니다. 이건 지상파의 큰 역할이기도 할 수 있죠. 다른 매체에서 할 수가 없는 현재로서는 물론 다른 매체가 이제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시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시도가 없기 때문에 지상파 역할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봐야죠. 보도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지상파에서 하는 보도 기능은 보다 다른 채널보다 공정하길 원하는 게 시청자들의 입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 네. 그만큼 힘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현재 지상파 3사가 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좀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는 있다고 거예요? 하는데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A라는 보도를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게 나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그래서 있잖아요. 어느 보도가 나왔을 때 되게 전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편이 유리하다고 칭찬해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우리 편이 불리하다고 네.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상파가 영향이 큰 만큼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상파 보도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양적 균형에 맞추다 보니까 정론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를 봐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해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론 방송 매체 한계일 수도 있어요. 9시 뉴스란 한 50분 동안의 뉴스 동안에 아이템을 많이 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뉴스 아이템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야말로 팩트 몇 개 던지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론 보도인가는 사실 방송 저널리즘의 오랜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과연 방송 저널리즘이 해설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방송 저널리즘은 불가능하다. 팩트 전달만 그러니까 빠르고 공정한 팩트 전달만 한정이 된다. 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필요하면 신문을 보시오. 또 꼭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는 지금 다양한 MC를 좀 육성하고 채용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어필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기존에 이제
유재석 씨, 연예인 유재석 씨의 그 출연료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아니 한국의 방송 3사 그 당시 이제 3사 KBS까지 한번 채널가 한 4개 채널에 나오는 MC가 반에 몇 명뿐이에요. 그 MC들이 독과점 체제에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그 MC들이 자기들 사단을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응? 그래서 방송사가 새로운 MC를 키워내서 새로운 또 스타를 발굴해야 되는데 혹시 방송사 내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봤습니다. 방송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PD들이 너무 안이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도 방송 해봤지만 사실 사고 안 난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예. 괜히 신인 발굴했다가 사고 나면 깨집니다. 상관들한테. 그러면 가장 편안한 방법, 기존의 MC, 기존의 팬들 끌고 다니는 MC를 갖다 쓰면은 뭐 본전, 속된 말로 본전치기 하는 이미 거니까. 검증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뭐 출연료 등을 알아보니까 정말 일반 국민들, 서민들의 네.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상하지 못할 돈을 받는 겁니다. 회당 1,000만 천만 원 원 이상이다라는 게 그렇죠. 좀 공개가 돼서 네, 그 당시 예. 제가 하니까 강호동 씨가 뭐 700만 원 받는다 그런 보도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몇 명의 MC들에게 한정돼 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적을 기억나건데 5년 전에 했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MC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MC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 MC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도 넓혀져야 된다. 넓혀져야 되는 것은 방송사의 노력, 특히 PD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혹여나 그런 만약에 방송사 내 PD들과 그런 유명 MC들과의 커넥션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독과점 체제를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또 혹여나 PD들이 안이하게 안전하게 프로그램 만들겠다 생각한다면 좀 더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MC를 키워내서 양성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서 유망한 MC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지요. 그냥 뭐 기획사에서 발굴해서 내던지는 또 기획사의 상업 능력에 의해서 기획 능력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연예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노출했다가 이 여론의 문매를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방송에서 활동을 더 이상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우리 정치 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국 같은 데는 연예인들이 특히 대통령 선거 때 특정 정당을 자유롭게 지지합니다.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 누구누구 후보를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정치적 성향은 정치적 성향일 뿐이고 또 그 사람들 그 예술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은 또 따로 별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같이 보는 것이죠. 근데 어느 분야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연예인들에게 한정된 부분이 아니죠. 어느 기업인이 뭐 나와서 나는 어느 정당 누굴 지지합니다 하면 그 반대 정당 사람들이 불매운동하는 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 현실, 또 과도하게 편가르기 한 정치 문화, 또 우리의 문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특정 연예인, 그러나 이제 연예인들이 정치 성향을 이야기는 하되 또 과도하게 특정 정당 또 특정 지역을 폄하해서 발언한다는 것은 그건 그 연예인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떳떳하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새정치연합 지지하다.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다. 나는 새누리당 지지하다. 하면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고 뭐 연예 활동과 별개일 수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과도한 댓글 문화가 문제입니다. 아, 댓글 문화, 네, SNS가 그럼요. 과도한 댓글 문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댓글 문화는 미국의 댓글보다 한 20배 이상인가요? 더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안이 되면은 막 달라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 쓰고 공격해 버리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많은 연예인들이 뭐 스스로 숨을 거두는 일까지 일어난 게 그 댓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예인들 특정 정치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른 그 정치 성향에 반대하는 분들이 댓글을 공격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고요. 물론 연예인들도 자제하고 말을 하더라도 좀 정제된 표현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이제 지상파가 지금 위기 국면에 도래한 것은 맞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상파의 지금 현
상황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지상파가 외부 환경이 크지요. 뭐 공룡이 사실 외부 환경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룡으로 비유를 해주시네요. 지상파 3사는 공룡이죠, 사실은. 근데 공룡이 뭐냐? 머리가 작고 몸이 컸지요. 과연 공룡이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자체가 무슨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적응을 못했다는 것이 공룡의 멸종의 큰 원인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미디어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 기술 변화에 외부 환경, 방송 3사가 따라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방송 시장은 미디어 발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또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은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소품종, 다종 소품종은 방송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송들 중에 상품입니다. 전 세계 문화의 가장 큰 트렌드는 다종, 소량 다품종. 이게 문화의 트렌드입니다. 방송계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 공룡으로서의 방송 3사, 지상파 3사는 거기에 적응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적응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게 지상파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어떤 거군요. 의미에서는 아무리 방송 3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너무 빨리 변했을 거예요. 솔직히 외부 환경의 변화에 방송 3사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변화가 빨랐던 겁니다. 그래서 역부족인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환경이, 외부 환경이 굉장히 발빠르게 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상파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건 좀 책임이 뒤따를 것 같은데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역할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공정성이 필요하겠죠. 공정성. 이제 뉴스든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 지금 뭐 종편들은 공정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유선 방송들에서는 뭐 특히 사주의 영향, 광고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의 눈길을 받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공중파는 일단 공정성, 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정치 세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고 또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중파는 자유로워야 된다. 특히 이제 공중파의 광고 분배는 코바코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정성을 어느 정도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는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중파가 큰 규모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른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한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정말 싼 제작비를 통해서 쉽게 만드는 프로그램들, 뭐 속된 말로 연예 몇 명들 나와서 그냥 재담하는 식으로 끝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의 방송 시장 또 방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방송 3사, 지상파 3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는 그런 아직 능력이 안 돼요. 자본력도 안 되고 인적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방송 3사 역할은 그걸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대표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방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3인 3색 방송을 말하다 지금 지상파에 대해서 또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두 번째 주제는요. 어렵지 않아요? 종편입니다. 네. 종편. 사실 네. 지상파 얘기하면서 종편 많이 저희가 계속 얘기해 네. 왔잖아요. 종편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탄생이 됐었잖아요. 지금 한 4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종편의 탄생 배경을 뭐라고 보시나요? 종편을 탄생하는데 제가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아, 네네. 그때 제가 국회 문방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시대 분위기가 그랬었죠. 자꾸 이제 종편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종편을 만드는 당시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시각은 틀릴 수가 있어요. 과연 종편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종편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용되지 않는다라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종편을 만들던 주도 세력, 특히 이제 그 당시
그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했던 것은 자 대한민국의 문화 첫째 이제 문화 시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컨텐츠의 양과 질을 넓히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그럼 현재 방송 3사의 독과점 체제를 깨야 된다. 그래서 종합 편성 채널 사실 그 표현이 좀 특이한 딴 나라에 없는 표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료 방송에서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다 해서 종편이라는 편성을 이름을 한 건데 그런데 그래서 다양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문화 쪽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될 수가 있을 것이다. 종편을 통해서. 그래서 문화의 방송의 폭을 넓히면서 수준을 같이 올리는 경쟁 시스템으로 가보자라는 게 종편이 만든 취지였습니다. 네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괜찮고 한류가 막 히트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과연 종편이 그렇게 됐느냐는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선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 당시 야당에서는 종편이 만들어지면 종편을 만들 수 있는 그 매체는 유명 보수 매체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종편 만드는 몇 천억이 드는데 대한민국에서 몇 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업들은 삼성, 현대 같은 데는 다 제한을 했습니다. 미디어 업계에 못 들어오게. 그러면 기존의 언론사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럼 기존의 언론사 가운데서 종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많이 보더라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거대 매체밖에. 즉 거대 매체는 뭐냐? 보수 매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에서는 굉장히 공격했었죠. 저 종편이 만들면 결국은 보수 성격을 가진 미디어가 또 등장한다. 네.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시각을 생각했는데 그 당시 종편 만들던 당시에는 결과론적으로 그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 선의가 많이 작동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자금력 때문에 이제 언론사한테 종합편성 채널을 좀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당시에 대기업에 다 제한을 했었죠. 법적으로 제한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건가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상업자본이 기업이 미디어를 접수해서 미디어를 가진다는 것은 미디어 시장에 굉장한 혼탁을 가져온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재벌그룹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진입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들어올 수 있는 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언론사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 언론사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매체들은 보수 언론밖에 없었지요. 한겨레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경향신문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죠. 자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 미디어까지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기능이 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나 봐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언론사가 컨텐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문이라는 매체, 물론 매체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컨텐츠도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매체가 방송에 들어오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전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업자본,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방송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삼성이 만약에 새로운 방송사를 갖는다. 현대가 갖는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방송이고 현대방송이다. 그렇다면 이건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가 과도하게 투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그걸 제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존의 언론사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거죠. 고용 창출 효과도 좀 기대하셨고 네. 뭐 다양성 측면이라든지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체제를 좀 타파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부분을 다 기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종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이고 참. 한숨이 답을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 네. 그 기대치는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종편이 과도하게 허가가 많이 났다는 것. 저희들이 그 당시, 물론 전 개인적으로 현재처럼 종편을 4개 허가는 아니었다고 봐요. 왜? 한정된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나눠먹기 시작하면요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고 시장의 매출이 100억인데 한국전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현재 지상파 뭐 절반 먹는다 치고 예를 들어 나머지를 2개가 나누면 50억입니다. 예를 들어 뭐 25억씩이죠. 그런데 4개가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네. 기본적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우리 경제의 악화도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광고 시장이 팽창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광고 시장이 좀 늘 것이라 팽창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종편도 허가를 해줬는데 또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종편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세계적인 경제 환경과도 굉장히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종편을 4개나 허가했다는 것은 과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 현재 정말 보수 언론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매경 4개를 내줬는데 그 매체들의 가운데서 특정 매체만 내주고 그 특정 매체를 뺐다면 또 엄청난 반발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다 가지고 가고 당신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사고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결국은 그 종편 4사의 사이즈를 작게 함으로써 종편 4사가 기대했던, 종편을 만들었던 기대했던 그 목적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종편 그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종편 채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외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종편에서 이제 종편이란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종합 편성입니다. 뉴스, 시사, 오락, 쇼, 드라마 다 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까지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종편들이 아주 야심차게 드라마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조선에서 한반도라는 드라마를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안 나왔습니다. 시청률이 0.몇 % 드라마 왔다 갔다 하고 1% 뭐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근데 드라마 한 편 만들 얼마나 듭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기존의 신문사 사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간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돈은 그냥 쏟아붓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정상 종편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청률이 낮았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실험을 해봤다 안 되니까는 결국은 종편이 종합 편성이 아니라 시사 방송국으로 지금 끝나버린 겁니다. 시사 보도 채널. 시사 보도 채널로 네. 하루 종일 시사 보도는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채널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탓은 첫째는 아까 뭐 광고 시장의 축소, 광고 시장 같은 외부적인 역할도 있지만은 또 내부 종편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려고 했던 그 종편의 새로운 종편 허가를 얻은 그런 기존의 신문사들 또 종편을 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종편의 기능이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역할을 포기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 물론 경제 논리가 있죠. 드라마 뭐 몇백억짜리 들은 드라마 만들어봤자 손해만 보는데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그 경영진들의 어떤 안이함 것 책임 부분도 굉장히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당장 조금 수익성 측면에 조금 그렇죠. 근근하면서 물론 그들에게 보도 채널을 강화하는 사실 종편도 기업입니다. 네. 기업 논리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무슨 사회에 기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방송의 기능을 비춰볼 때 현재 종편은 우리가 종편을 만들던 시절에 기대했던 종편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그건 네. 종편사 다 알아요. 종편 만들었던 현재 종편 회사들 다 압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죠. 사실 이제 지상파하고 종편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중간 광고를 허하느냐 아니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지상파는 어느 정도 수신료를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종편은 중간 광고를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과거 TV에서 네. 옛날 중간 광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언제 있었나요? 옛날 70년대요. 아, 그런데 이건 저도 확인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였답니다. 드라마 보는데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광고를 끊어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열받았습니다. 네. 야 저거 뭐야? 앞으로 중간 광고 하지 마. 해가지고 중간 광고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있습니다. 소문이. 저도 좀 신뢰서 있는 이야기 같아요. 아무튼 70년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이게 없이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광고 시장이 작아지다 보니까는 뭐 지상파에서는 그나마 광고를 좀 따오기 위해서는 중간 광고를 해야겠다고 이제 그건 지상파의 그건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편은 왜 뛰어드느냐 그 싸움인데, 저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법이 좀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많이 먹겠다는 싸움인데, 내 여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네. 이제 종편이 어느 정도 탄생이 됐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바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종편이 해줘야 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이 기능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종편이 처음에는 현재 이제 지상파 3사의 대항 또는 비슷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마로 떠오르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예. 서로 경쟁해서 정말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 수준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저런 프로그램을 좀 정말 어느 종편도 하나씩만 대표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베끼는 프로그램 많은 것 같아요. A라는 데서 뭐 건강 프로그램, 의사, 한의사를 나와가지고 뭐 하면 B라는 데서 금방 비슷한 게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탈피해서 좀 정말 누구나 보더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공정성 부분. 종편이 사실 종편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미디어의 성격, 종편은 이제 까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미국의 팍스 TV나 CNN 같은 경우는 팍스 TV는 물론 정편이 아닙니다만은 뉴스 채널이죠. 노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봐요. 우리 정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러나 방송 미디어가 좀 객관적이길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까지 넘어왔습니다. 바로 TV 밖의 미디어. 네.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예, 스마트폰 주로 언제 많이 쓰세요? 저는 전화, 네. 카톡, 네. 카톡도 그다음에 쓰시고. 인터넷 뉴스 검색, 그다음에 뭐 제 관련해서 무슨 뭐 이메일 검색 좀 많이 활용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좀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 보고 있고 스포츠 경기 보고 있고 뭐 다 영화 보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짬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제 손안에 TV, 손안에 미디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에 네.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그런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럼 방송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것도 새로운 우리가- 변화다. 그럼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등장하니까 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가기 배 탑니까? 한 달씩 걸리는 거? 네네. 그런 변화죠, 이제는. 그건 뭐 기술의 변화와 큰 문화의 변화입니다. 그 트렌드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변화 원동력은 어떤 외부 환경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용자들의 니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 발빠르게 변화된 거라고 보시나요? 맞물린 거라고 봅니다. 맞물려서. 현대 예. 사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미디어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작은 폰 안에 모든 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현대 사회 특징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우리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제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새로운 미디어라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하는 거 있고 또 이제 거기에는 니즈도 표현한 겁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굉장히 개인화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품종 소량 시대가 미디어 시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만의 미디어를 가고 싶어하고 나만의 개인 방송을 가지고 싶어하고 나만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접촉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과거처럼 대중문화 시대는 모두에게 동시에 쏴주는 수천만 명한테 동시에 쏴주는 걸 보고 같이 박수 치던 시대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와 미디어 기술의 변화와 같이 맞물린 거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다 보면은 뭐 전체 콘텐츠를 보기보다는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편협된 시각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시대가 좀 뭐랄까 가벼워진다 할까요? 좀 진중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도 시대의 한 트렌드입니다, 사실. 네네. 이제는 가볍게, 이제는 뭐 신유목 시대랑 한 거 아닙니까? 가벼운 복장으로 정말 가볍게 전 세계를 누비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또 시간도 쪼개 쓰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탓할 수는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저처럼 올드 미디어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글쎄 저게 사고의 깊이가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하면 50분짜리 충분히 그러니까 50분짜리 하면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결까지의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어떤 진한 감동 느껴야 되는데 정말 잘라가지고 막말로 해서 동물의 양과 같은 사자가 뭘 사슴 잡아먹는 그런 모습만 딱 보고
박수 치는. 그렇지만 그걸 잡는 과정에서의 사자의 그 탐색과 사자의 고뇌까지 네네. 우리는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생략되잖아요. 그래서 좀 삶의 깊이, 인생의 깊이 같은 건 그런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세태가 글쎄요. 그건 좀 아쉽죠. 그게 좀 사실.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런데 그거 어떡합니까? 시대 변화에 그걸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이 사안을 판단할 때 옳고 그르다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건 옳고 그르다의 부분은 아니에요. 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부분도 아니고 시대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적절하다 분위기 되겠다. 나는 지금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TV 밖에 미디어 하면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그 아프리카 TV 이런 네네.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KBS에서 이 아프리카 TV 인기 BJ들을 네. 따로 지상파 쪽으로 스카웃을 해가지고 한 편성 채널을 네네.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발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이런 TV 밖의 미디어가 지상파라든지 종합 편성 채널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일단 틈새 시장은 들어갈 겁니다. 네, 들어갈 수가 아까 말한 시대 트렌드가 다양화되고 또 개인화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TV의 특정 TV, 특정 그 매체, 또 플랫폼을 좋아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TV가 또 보편성을 갖는 순간 아프리카 TV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딜레마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보완성 속에서 또 미디어 업계 전체는 발전을 하겠죠. 사실 이제 아프리카 TV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자 BJ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좀 벗어 제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용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게 사실 컨텐츠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그런 미디어도 저도 보고 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단견, 눈앞 이익만 쫓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미디어 업계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미디어 업계의 결정타를 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좀 그런 의미에서 자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과하게 선정적인 거, 그건 만약 그러다 보면 더 큰 규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더 큰 규제를 불러일으키면 그 산업 자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선정적이거나 아니면은 규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콘텐츠 때문에 좀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있죠, 예. 예. 참 딜레마입니다. 역시 딜레마. 네, 신생 매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강한 규제를 한다? 다 죽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생 매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과 신생 매체에 대해서 올드 매체와 같은 기준 똑같이 적용할 경우에 그러면 도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것의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정말 솔직한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계는 업계에 따로 전문가들은 또 올드 미디어 위주로 해서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로 솔직한 관계자들과 사실 뭐 입법자들 국회의원들도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 아프리카 TV 관계자들의 현재 현황 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올드 미디어 또 현재 미디어 전문가 해보고 여기에 맞는 육성과 규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묘미를 한번 그 묘책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육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뭐 TV 밖의 미디어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기업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부 쪽에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정부가 투자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장려를 그런데 해야겠죠. 기업은 수익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기를 무슨 뭐 돈을 주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정부에 그런 건 있죠. 무슨 뭐 컨텐츠 진흥 같은 데서 컨텐츠 차원에서 뭐 진흥책을 줄 수는 있고 컨텐츠 차원에서 뭐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정부가 특정 미디어에 뭐 투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좋은 컨텐츠가 있다 하면은 컨텐츠 진흥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려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과연 기업이 이제 미디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높일 수 있는 투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는 또 기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선의의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프리카 TV다 하면 정말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정말 사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V 밖의 미디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네. 분명히 어느 시장이나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발굴해서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특수하지 않고 보편,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특수하게 한다면은 그건 딴 나라 이야기 돼버린 겁니다. 자, 특이하되 약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내에서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의 폭을 계속 확대시켜주고 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너무 근시안적으로 당장 시청률 의지해가지고 과도히 선정적으로 한다 보면 그 업계가 동시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업계 전체 생존을 위해서 눈앞에 당견이랄까, 눈앞에 이익만을 쫓지 말고 좀 롱텀에 긴 시야를 가지고 아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 기획을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3인 3색 방송을 말하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좀 긴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우리 미디어 업계가 자성한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디어 업계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한 번쯤은 미디어 업계가 서가지고 내 뒤를 돌아보고 야 이제는 우리 지향점은 어디로 가야 된다. 정말 앞만 보고 뛰다가는요 목표를 못 봅니다. 발 앞에만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물이 흘러는 가지만 강물이 제대로 가운데를 가는데 자칫하면 절벽에 부딪혀서 전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디어 업계가 저는 제가 오늘 그 질문 받으면서 제 스스로가 미디어 업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질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미디어 업계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질문을 저는 대한민국 방송사 사장님들한테 하고 싶어요. 아마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업계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종편 업계에 있는 분들 또 뭐 공중파 지상파에서 업계 중년치에 있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서 본인들이 한번 자성하고 그다음에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정말 기획하고 전망하고 또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가 한 번쯤 다 모여가지고 이런 큰 심포지움을 하면서 한국 미디어 산업 어떻게 가야 된다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 네.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개선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또 정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